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대부분은 참 똑똑한데 가끔 보면 한 가지에 딱 꽂혀서 큰 그림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헤드라인에 나온 숫자 하나, 아니면 널리 퍼진 어떤 소문 같은 거에만 집중하느라 기업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그 시장의 관심이라는 게 꼭 스포트라이트 같아서요. 한번 그 시선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기업이 무대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혁신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지 아무도 못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곳에 숨겨진 기회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살짝 비켜나 있지만 어쩌면 월스트리트가 그 진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흥미로운 성장주 세 곳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할 이름이죠. 취위입니다. 온라인 반려동물 용품 전문점이요. 네, 추이는 미국 반려동물용품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확실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올해 예상 매출이 약 12억 달러인데 작년보다 한 6% 정도 성장한 수치거든요. 6%요? 네, 산업 전체 성장률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죠. 솔직히 6% 성장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시장 평균 수준 아닌가요? 월스트리트가 열광할 만한 그런 폭발적인 성장세는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바로 그 6%라는 속독의 숫자만 보고 그냥 평범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요? 네, 추이의 진짜 이야기는 그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질에 있어요. 바로 자동 배송, 그러니까 오토십이라고 하는 구동 모델이죠. 그래서 추이 비즈니스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이 31억 달러였는데 그중에서 무려 84%가 이 자동 배송 고객들에게서 나왔어요. 와, 84%나요? 네. 1년 전에는 80%였고 2년 전에는 76%였고요. 이 비중이 계속 그리고 아주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84%라니 이건 그냥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고객들의 일상에 아예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네요. 사료를 쇼핑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수도요금처럼 매달 내는 개념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번 자동 배송을 설정한 고객은 웬만해선 바꾸지 않죠. 반려동물이 갑자기 사료를 끊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강점이에요. 고객을 새로 유치하는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고 미래 매출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죠. 아, 투자자들이 왜 구독 비즈니스에 열광하겠어요? 바로 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때문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시속 6%라는 그 속도계만 보고 있는데 사실 추이는 그 사이에 스스로 연료를 계속 채우는 영구적인 엔진을 만들어버린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예요. 실제로 그 엔진 덕분에 취의 순이익률은 매출 성장률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요. 2023년부터는 완전히 안정적인 흑자 구조로 완전히 돌아섰고요. 그런데도 주가는 한때 고점 대비 30%나 하락했다고요. 네, 시장이 느린 성장이라는 그 헤드라인에 갇혀서 이 강력하고 수익성 높은 구독 엔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져. 안정적인 구독 모델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는 추이와는 정반대로 아예 시장 자체가 폭발하는 곳에서 기회를 잡은 기업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인데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회사예요. 메르카도 리브레요? 네,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으로 불리죠.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이라니 와 스케일이 엄청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성장세도 그만큼 강력한가요? 상상 이상해요. 3분기 매출이 74억 달러였는데 1년 전보다 39%나 증가했어요. 39%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달러 강세 같은 환율 변동 효과를 빼고 현지 통화 기준으로 보면 성장률이 무려 49%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환율 변동을 제외한 성장률이라는 게 그게 왜 중요한 지표인 거죠? 아, 투자자들이 꼭 보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글로벌 환율 시장이라는 게 항상 안개처럼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개를 싹 걷어내고 이 기업의 순수한 사업 체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환율 중립 성장률이에요. 다른 외부 요인 다 빼고 사업 자체가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50% 가까운 성장을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야, 그야말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딱 들고 나타난 거네요. 지금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 미국에서 아마존이 막 크던 시절을 다시 보는 것과 같아요.
지난 10년간 라틴 아메리카의 가족용 광케이블 인터넷 보급률이 연평균 40% 이상씩 성장했어요. 연평균 40%요? 네, 스마트폰 보급도 마찬가지고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제 막 초고속 인터넷 세상에 들어와서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에 눈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인프라가 깔리고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군요. 맞아요. 이 마케터 분석을 보면 2025년 라틴 아메리카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이 12.2%로 전 세계 평균보다 50%나 빨라요. 와, 심지어 2023년에서 2027년 이 사이에 시장 규모 자체가 2배로 커진다는 전망도 있고요. 메르카도 리브레는 이 거대한 파도에 가장 앞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냥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자체 결제 시스템인 메르카도 파고 또 물류 서비스 메르카도 엠비오스까지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엄청난 기회인데 이 회사 주가도 작년 초 고점 대비 20%나 하락했다고요. 이렇게 잘 크는 회사가 왜요? 그게 단기적인 비용 문제 때문이었어요. 2025년 하반기에 고객 확보를 위해서 무료 배송 프로모션을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했는데 여기에 예상보다 돈을 많이 쓴 거죠. 아, 당장 눈앞에 이익이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비용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야? 하고 우려했고요. 하지만 이건 아마존이 초기에 수년간 적자를 감소하면서 프라임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장을 장악했던 전략과 똑같아요. 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지금의 비용은 미래의 시장 지배력을 사기 위한 투자라고 봐야 하죠. 시장은 그 단기적인 비용 증가라는 헤드라인에만 집중했지만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장악하려는 메르카도 리브레의 장기적인 그림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추이는 꾸준함의 가치를, 메르카도 리브레는 장기 투자의 가치를 시장이 오해하는 경우네요. 그럼 세 번째 기업은 어떤 오해를 받고 있을까요? 세 번째 기업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페이팔입니다. 이 경우는 시장의 오해 수준을 넘어서 거의 사망 선고에 가깝지 않았나 싶어요. 사망 선고라니요. 아, 페이팔 주가가 2021년 팬데믹 때 최고점이랑 비교하면 80% 이상 폭락했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하락이긴 해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시장의 비관론이 이해는 가요. 팬데믹 때 모두가 온라인 결제를 쓰니까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고 그 거품이 꺼진 거죠. 거기에 애플페이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다들 이제 페이팔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요?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건 과거의 영광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애플페이나 다른 서비스들이 젊은 세대를 전부 흡수하고 있다면 페이팔은 서서히 녹는 빙산 같은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내러티브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는요? 네. 수많은 대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팔은 여전히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온라인 결제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몇 년째 변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녹는 빙산이 아니라 여전히 대륙만큼 거대한 거죠.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데 혹시 성장도 계속하고 있나요? 그럼요.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어요. 심지어 분석가들이 내년, 내후년 성장률 예측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게다가 오래된 기술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 코파일럿 안에서 바로 페이팔로 결제하는 기술을 공개하는 등 AI 시대에 맞춰 계속 혁신하고 있고요. 실적도 탄탄해서 벌써 6분기 연속으로 시장의 주당 순이익 예상을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는 왜 아직도 몇 년 전 최저점 근처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페이팔이 끝났다는 그 강력한 비관론이 시장을 아직도 꽉 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형성된 부정적인 내러티브는 웬만한 데이터로는 잘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페이팔이 아주 의미 있는 신호를 하나 보냈어요. 바로 배당금 지급을 시작한 거예요. 배당금이요? 보통 성장주들은 돈을 벌면 배당보다는 재투자를 하잖아요. 배당을 시작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회사가 시장을 향해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일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아, 일종의 선언 같은 거군요. 그렇죠. 비록 순이익의 10% 수준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어쩌면 올해가 월스트리트가 마침내 페이팔은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리해보죠. 안정적인 구독 엔진을 가진 추이, 폭발하는 시장의 지배자 메르카도 리브레, 그리고 시장의 오해 속에서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는 거인 페이팔. 세 기업의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맥락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 경우 모두 시장이 피상적인 헤드라인에 집중하는 동안에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강력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힘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취이의 느린 성장률 6%, 메르카도 리브레의 단기적인 마케팅 비용, 페이팔의 경쟁 심화라는 그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헤드라인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 쉽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이 기업들의 사례는 시장이 미래의 가치를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잘못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자신의 삶이나 경력에서는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도 당장 눈앞의 평가나 단기적인 성과 같은 소음에 너무 집중하느라 꾸준히 쌓아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 진짜 가치를 스스로 과소평가하고